포스코가 45년 넘게 가동해온 포항제철소 1 선제 공장을 오늘 전격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상향하면서 국내 철강 산업이 또다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철강 산업 중심지인 포항의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포항시는 국가 차원의 긴급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포스코가 힘들어지면 포항시민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이 동네만 한 15년 이상 있었는데 한 분도 돈 번다는 분들은 없어요.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예약률이 한 50%를 넘었는데 지금은 거의 예약률이 0% 정도 상태이고 언제까지 견딜지 사실은 좀 막막한 실정입니다. 언제가 되더라도 내가 또 당진이나 여기서 고용 불안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은 항상 현장의 노동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역 이대로 가면 지역 소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실률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도 공실률이 20%, 30%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저희 중앙상가만 보더라도 지금 공실률이 최소한 메인거리 이렇게 최고 사람이 많이 다니던 예전에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길도 지금 한 25% 정도고 이면도로 쪽으로 가면 40% 이상 공실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비어 있어요. 예전 같으면은 진짜 가게 하나 하려면 하늘이 별 따기였어요. 완전 얼마나 기다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권리금은 고사하고 지금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들도 본인 건물에 저희가 이름을 댈 만한 다 그런 브랜드 하시는 분들도 그냥 진짜 애들 월급 주고 운영하기도 힘들다고 할 지경입니다. 지금은 진짜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동네만 한 15년 이상 있었는데 가면 한 분도 돈 번다는 분들은 없어요. 그냥 빚내서 쓰고 있다, 대출해서 돌려막기 하고 있다. 다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게 심각한 저희 현재 상황입니다. 포스코 가면은 포항시는 망한다. 포스코가 진짜 시골 동네 됩니다. 그리고 포항 상징이 실제로 다 포스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스코가 없다는 건 저희한테 어마어마한 데미지예요. 학생이 교과서 없이 학교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희한테는 포스코가 그만큼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 산하단체에 있는 그 하청업체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스코 기업 하나만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많은 기업, 하청업체 또 다른 하청업체. 그러니까 포스코가 힘들어지면 포항시민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공장들이 문을 이제 하나둘씩 닫기 시작하면서 저희 상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느끼는 체감상 손님 수나 또 매출은 반 이상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30에서 50% 이상 줄었고요. 또 방문객 수도 사실 하루 평균 20명이라 치면 지금은 그 반보다는 더 적게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상인분들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팀별 회식들도 많았고요. 전체 회식 이러면서 이 거리가 굉장히 붐볐던 그런 거리입니다. 여기 상권 자체가 포스코랑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는 상권입니다. 그래서 정말 포스코 하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요. 저희는 포스코 분들이나 현대제철 분들이 오시면 정말 그분들 때문에 포항이 살고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그런 큰 기업이 포항에 있으면서 포항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기반을 마련해 준다고 저희는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또 다른 지방으로 가시고 해서 그런 분들이 거리에 없고 가게에 안 오시니까 당연히 손님이 없고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현대제철이 포항공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진행했습니다. 모집 결과 약 90명이 지원하며 인력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포항 1공장과 2공장은 매달 80억에서 90억 원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큰 폭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포스코 같은 경우 일제강, 일선제, 일고로, 일자 들어가는 공장들은 다 작년에 셧다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말부터 현대제철이 이 공장 셧다운 얘기가 나왔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좀 지역에서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위기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고조됐었는데 한 100명 정도 현대제철은 10명, 현대 IMC 이제 협력업체 자회사 협력업체는 한 98명 정도 희망퇴직을 하고 100여 명 이상이 또 당진이나 인천으로 전배를 가면서 노사 간에 합의해서 좀 일단락 되는 것처럼 됐었는데 또 불과 3개월 만에 회사가 이 공장을 또 무기한 휴업을 하겠다라고 통보하면서 지금 현대제철 문제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가 되더라도 내가 또 당진이나 여기서 고용 불안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항상 현장의 노동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 IMC에서 물류지원팀에서 근무하다가 입사는 협력업체 시절 19년도에 입사를 해서 올해 4월부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25년 2월쯤에 그냥 갑작스럽게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된 거죠. 뭐 전환 배치라든지 희망퇴직이라는 한순간에 그냥 통보를 받은 거죠. 저희는 주변에서도 정말 뭐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죠. 막 많이 혼란스러웠고 현장도 또 그런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또 현장 안전에 또 연결되다 보니까 그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뭐 희망퇴직을 선택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젊은 용기에 이런 불합리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포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철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포항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1차 금속 산업의 비중이 한 70% 정도, 부가가치 비중이 70% 정도, 그다음에 고용자 수는 철강 산업의 비중이 한 35%일 정도로 포항 경제는 철강 산업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말부터는 건설 경기 둔화의 영향이 좀 상당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포항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원래 이름이 포항제철이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중심지였다. 그러면 포항이 처하고 있는 문제의 근본은 뭐냐면 사실 인구가 빠진다는 문제로 볼 수 있거든요. 철강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그만큼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고 사람이 빠져나가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경제가 아무래도 불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일단 전체를 통틀어서 보자면 철강 산업 전체가 수익성이 좋지 않다라는 게 근본적인 원인일 것 같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를 보면 전기로를 활용한다든지 고급 강판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고부가 전략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비핵심인 자산을 좀 축소하는 이런 추세에 있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포항 1, 2공장 최대 사업장이죠. 포항 철강산단 최대 사업장인 2공장 이런 공장들이 축소 운영을 하는,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철강산업 전체의 수익성이 저하돼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축소화되는 이런 형상이 있고요. 코스틸 같은 경우도 철강 분야의 대표적인 중견 기업이었죠. 지금 폐쇄하는 1979년부터 운영하던 이 공장이 폐쇄하는 이런 상황들이 맞닥뜨려져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회사가 처한 상황이 근본적 원인은 비슷하지만 각각 회사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약간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포항은 아주 다양한 품목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여러 산업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선제, 전기강판, 스테인레스 뭐 등등 해가지고 품목이 좀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조선,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선, 건설, 여러 산업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특히 포스코 외에 포항에서 이제 현대제철이나 이런 쪽은 주로 건설에 들어가는 이제 철강제를 많이 생산을 합니다. 철근이라든지 봉연강이라든지 주로 이제 건설 산업과 연관되는 품목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건설 산업이 굉장히 이제 장기 침체를 가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는 유독 이제 포항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힘든 뭐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벌었다. 지금은 한 5만 원 벌까? 수입이 한 20분에 10분에 비록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기요 공과금 내고 이러면은 정말 힘들 겁니다. 집세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떨어지거나 뭐 공과금이 떨어지나 이러진 않잖아요. 인건비는 더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못 견디죠. 저희는 이쪽에 철강 업체를 위주로 또 장사를 하고 있고 예약률이 한 50%를 넘었는데 지금은 거의 예약률이 0% 정도 상태이고 사실 보시다시피 지금 이 시간에 저녁 시간에는 뭐 손님이 좀 많이 차고 이런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보시다시피 아무도 없는 상태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견뎌보자 이런 이야기가 좀 있고 언제까지 견딜지 사실은 좀 막막한 실정입니다. 막상 폐업을 하고 문을 닫다 보니 직접적으로 피해가 좀 많이 오는 것 같고 또 우리 또 포항 중심에는 포스코가 있었는데 좀 저희로서는 좀 많이 좀 난감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이 흔들림은 결국 전체적인 포항시와 우리나라 철강산업 생태계의 전반을 기반을 흔드는 그러한 좀 중대한 사안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연관단지의 설비 가동률이 호황기 때는 한 90%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한 67% 언더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생산액 규모도 계속적으로 2024년도에도 전년 대비 한 9.6%인가 떨어졌고 올 초까지 봤을 때 동기 대비했을 때 한 9.8%, 9%까지 떨어진 걸로 좀 나타납니다. 결국 설비 가동률이라든지 생산액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공장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최근 10년간 포항 철강 산업단지 고용과 생산, 수출 실적이 큰 폭으로 줄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업도 잦았고 비가동 현황도 많았고 해서 어려운 시기였지만은 현대제철 회사가 직접 공장 전체를 폐쇄할지는 몰랐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정말 날벼락과 같았습니다. 심지어 현대제철 포항 공장장도 모르는 결정사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마음의 준비,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어떤 이런 여유도 없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으로 통보되고 말았죠. 달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가동 일수가 늘어나면서 휴업 일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잔업을 하지 않는 비용과 그리고 70%의 휴업수당 받는 비용이 늘어날수록 급여의 차이도 늘어나고 이 고용 불안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철강사들이 수익성이 굉장히 이제 안 좋아.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기준으로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영업이익률이 이제 악화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상당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마저도 산업용 전력 요금이 최근에 많이 급등을 해서 원가를 절감하기보다는 오히려 원가 인상에 좀 대응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보다 좀 강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난해 이제 말부터 그 철강 산업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일부 이제 노후 설비 폐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거기서 처음 시작된 게 포스코의 이제 일제강 공장이 한번 폐쇄가 됐고요. 그 설비 폐쇄 결정을 내리게 됐고, 그다음에 포스코의 이제 선제 제품 중에 그 중에 일부인 일선제 공장 역시 폐쇄가 되면서 이제 관련 고용자들을 이제 전환 배치한 사례가 그런 사례가 이제 발생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뒤를 이어서 현대제철 포항공장 같은 경우에는 건설용 강제, 뭐 현강이라든지 철근이 이제 주력 제품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좀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현대제철 포항 2공장 자체가 워낙에 이제 공장의 자체의 매출이 줄고 수익성이 나빠지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일부의 이제 조업 중단을 이제 결정을 하고, 사실은 이제 고용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어떻게든지 유지를 하려고 할 그런 노력도 이제 있어 왔으나 시형 회복의 조짐이 이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사업장의 무기한 휴업을 결정을 하고 관련 노동자들을 당신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이제 전환 배치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투자가 되어야 새롭게 다가오는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산업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포항은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고사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대로 가면 미국의 러스트벨트처럼 흑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고요. 위기의 이 원인을 먼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철강 산업은 현재 흔히 삼중고라고 합니다. 철강 산업의 글로벌 수요가 지금 공급보다 적은 상황이에요. 철강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라는 전반적인 글로벌 철강 산업의 침체라는 원인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와중에 중국은 과잉 생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가 철강을 전 세계에다 내갖다 팔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금 최근에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철강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관세 50%를 때리고 있죠. 이런 상황들이 하나둘씩 결합되면서 철강산업 전체의 수익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일 거고요. 이 포항에 위치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비핵심 자산을 정리한다든지 일부 공장을 셧다운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포항 경제에는 당연히 위기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경쟁력,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상태에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이 저가 공세를 해서 전 세계 시장에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팔 곳이 없다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즉, 팔 곳이 없다라는 문제에 직면한다면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가동률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수익성 악화를 최근에 살펴본다면 철강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이 2019년에 한 8.5% 정도 됐다고 하는데 2024년 작년에는 1.8%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죠. 거의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적다는 얘기는 본업에서 돈을 못 벌고 있다는 뜻이죠. 구체적으로는 포스코가 한 3% 정도였다고 하고요. 현대제철은 1.35% 정도였다고 합니다. 충분히 철강 사업을 통해서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 수익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뜻은 향후에 새로운 설비에 대한 투자를 하기도 어렵다, 또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기도 어렵다는 뜻으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한 상황 아닌가? 이런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감한 투자는 뭘로 해야 되냐면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충분히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금의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미래에 대한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도 훼손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뭔가 실마리를 풀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말라 죽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수익성도 없는데 경쟁력도 없어지고 점점 산업이 축소되면서 해당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산업도 축소되는 이런 악순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국내 철강 수요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저성장 기조에 놓여 있었어요. 아무래도 인구 자체가 이제 감소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 철강의 수요 산업 자체가 어느 정도 성숙화 단계에 이르다 보니까 점차 국가 전체적으로 철강을 좀 덜 소비하는 그런 구조로 우리 경제가 이제 진화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철강 수요의 중장기적인 둔화는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그 속도가 사실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우리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도 갑자기 내수 상황이 이제 안 좋아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안에서의 자국 내에 남는 철강 물량들이 이제 상당히 많아졌고, 그것이 이제 인접국가인 우리나라로 이제 또 어느 정도 상당히 저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최근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내수 자체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산 수입 제품이 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입 의존도가 최근 지표상으로 상당히 좀 높아졌고, 그건 역시 우리는 철강 산업의 이제 어떤 침체를 가속화하는 요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과거에 이런 철강 산업에 어떤 주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침체가 찾아왔을 때는 수출 확대를 통해서 그런 침체를 돌파하곤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통상 여건이 아주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런 위기를 이제 밖에서 해결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다.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뭐 거의 한계 수준 이하 정도까지로 이제 80% 미만으로까지 이제 하락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 중국이 따라올 그 시간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일본의 기술 장벽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제품 개발이라든지 고부가 같은 제품 개발이라든지 기술력을 확보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안 했다가 아니라 좀 더 절박함을 가지고 좀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입니다. 안 했다는 아니고요. 물론 다 개별 기업들이 그런 노력들을 해왔죠. 해왔는데 절박함, 절실함이 좀 덜하지 않았는가 하는 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사실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 좀 더 시장 상황이 냉철하게 대응하지 못한 면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동안 철강 산업이 이렇습니다. 대체로 흐름이 철강 가격이 높았다 낮았다 이렇게 이 경기 순환을 타다 보니까 건설 경기 좋을 때는 또 뭐 이제 경기가 좋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동안처럼 계속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던 게 이제 지금은 구조적으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만시지탄의 감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경기가 좋을 때, 철강이 더 이 수익성이 좋을 때 우리가 앞으로는 뭐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더 했었으면 지금보다 덜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수요가 워낙에 단기적으로 많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미뤄졌던 SOC 투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은 그런 것도 조금 진행 시기를 좀 앞당기는 방향, 그리고 이제 정부의 조달에서 국산 철강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수출 여건이 워낙 안 좋아지고 뭐 그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은 지금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 그나마 좀 수요 여건이 좋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뭐 멕시코라든지
여타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이제 미뤄뒀던 FTA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수출을 더 할 수 있는 그 수출 여건을 좀 개선해 주는 것, 친환경 철강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부가 어떻게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업계라든지 철강 산업에 이제 제시를 하고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부터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철강 산업의 어려움을 지금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철강 산업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정책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간 15일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연방관보공지에서 수입품 품목 코드에 제품 코드 407개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열연강판 가격이 톤당 지금 한 83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50% 관세 물고 물류비 포함하면은 미국 현지에 가면 한 130만 원 정도 합니다. 톤당. 경쟁력이 과연 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50% 관세를 물게 되면 현지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거의 상실한다고 사실 봐도 뭐 크게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25% 관세를 매기던 시절에도 수출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50% 관세를 매겼을 때는 지금보다도 2배가 되는 셈이죠. 업계에서도 50% 관세 같은 경우는 감당이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미국과 이제 무역 협상을 마치고 나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도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관세율 인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우리나라가 노력한다고 낮추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미국의 입장이 철강 분야에 대해서는 50% 관세에 대한 입장이 완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나라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 그만큼 미국 내 자국 철강 생산에 대한 육성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 관세라는 건 당면한 현실일 것 같고요. 이게 영향을 본다면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 철강 수출이 156억 3천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한 5.9% 줄었거든요. 이 수치를 근데 25% 관세의 영향이 있었던 5월, 6월 이 수치를 본다면 5월에는 12.4%, 6월에는 한 8% 정도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즉 25% 관세를 매기던 시절에도 수출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50% 관세를 매겼을 때는 지금보다도 2배가 되는 셈이죠. 이렇다고 한다면 수출 물량이 굉장히 좀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요. 업계에서도 50% 관세 같은 경우는 감당이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올해 2월에 철강에 대해서 이제 25% 관세를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3월부터 시행이 이제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의 철강 가격이 2월부터 한 4월까지 한 20% 정도 이제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25%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주요국도 그렇고 관세를 좀 부담하면서도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지금 관세는 25%에서 50%로 상향이 되었고 미국 시장에서의 철강 가격은 4월 이후에 점진적인 좀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낮다라고 평가되었던 미국산 철강 제품이 수입산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올해 상반기는 대미 수출이 뭐 전년과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된다라고 하면은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에는 대미 수출 감소의 효과가 조금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 시장에서 저렇게 수입 규제가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주요국으로 이러한 지금 연쇄적인 시장 방어 조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저율 할당 관세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유럽, 일본, 아세안 모든 국가에서 지금 시장 접근이 굉장히 제한되고 있어서 이런 건 역시 우리나라 국가 전체 철강 수출의 감소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철강과 알루미늄이 받은 그 품목 관세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하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서 열연강판 가격이 톤당 지금 한 83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50% 관세 물고 물류비 포함하면은 미국 현지에 가면 한 130만 원 정도 합니다. 톤당. 경쟁력이 과연 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50% 관세를 물게 되면 현지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거의 상실한다고 사실 봐도 크게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25%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원가 절감을 하고 뭐가 좀 이제 노력을 하면 버틸 수 있겠다라고 철강사들이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50% 점프를 해버리니까 그다음부터 답이 사실 안 나오는 거죠. 트럼프 1기 때는 한국산 철강제에 대해서 25% 관세를 물겠다고 했다가 특별 관세까지 해서 그때도 50%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 최종 타결을 본 게 수출 쿼터로 갔어요. 1년에 276만 톤까지는 무관세로 들어올 수가 있고 그 양을 넘어가면은 25% 관세를 무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룰이 지금까지 지켜져 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그 룰이 깨졌죠. 수입 쿼터제를 없애는 대신에 처음에 25% 관세를 물리겠다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50%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아마도 추가 협상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요. 한다 그러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다시 쿼터제로라도 우리가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좀 혜택 수혜를 받고 그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를 물고 50% 관세를 물고 들어가는 수입 쿼터제를 다시 우리가 좀 양보를 받는 것이 막판에 얻어낼 수 있는 마지노는 수입 쿼터 물량을 다시 좀 살려서 일정 물량까지는 우리가 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좀 터주고 양보를 받는 것이 가장 최적의 대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이 미국 US 스틸 인수를 마무리하며 세계 4위 철강 업체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인수는 1년 6개월 만에 완료됐으며 총 인수 금액은 141억 달러입니다. US 스틸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으며 일본 제철 산하로 편입됐습니다. 이번 인수로 일본 제철의 조강 생산량은 증가해 세계 4위 철강 업체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철강에서는 자국 내에서 생산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철강 분야의 관세는 품목 관세 50%, 굉장히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는 점에서 US 스틸 인수는 우리한테 위기의 요인인 것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US 스틸은 미국에서 만들잖아요. 만들고 일본 회사가 상대적으로 이 고급 철강제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들과 일본 업체들, 특히 일본 제철과 같은 업체들은 서로 경쟁 구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US 스틸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별로 경쟁력이 없던 회사인데 일본 회사가 인수하면서 고부가 제품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높이면서 미국은 더더군다나 관세라는 툴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수입되는 철강의 무역 장벽을 제공하고 있다면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US 스틸이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율 관세를 극복하는 수단이 되죠.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같은 품목의 제품으로 경쟁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위기의 요인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은 그동안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던 US 스틸의 이 고부가 제품 경쟁력을 일본 제철이 투자를 통해서 얼마나 적시에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게 하나일 것 같고요. 우리도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합작해서 미국에 공장을 투자하기로 한 만큼 우리도 이 투자를 좀 이 속도감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좀 과제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초고율 관세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의 접근이 점차 이제 제한이 되는 상황인 것에 반해서 일본 제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동을 할 수 있는 그 US 스틸의 설비를 이제 인수를 해서 내년부터는 개보수를 통해서 보다 더 시장 내에서의 미국 시장에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대응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요 경쟁하고 있는 기업이 포스코, 현대제철이 이제 주요 경쟁 기업이 이제 일본제철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 기업이 그 주요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라든지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은 당연히 위기 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친환경 철강은 이제 전기로 기반입니다. 전기로 사업 환경이 가장 좋은 국가가 또 역시 미국으로 이제 평가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제철이 단기적인 이제 관세 회피를 떠나서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 시장에서 인수의 시너지 효과가 나서 친환경, 고부가 같이 이제 전기로 사업 쪽에서의 역량도 확대해 나간다면은 그건 역시 이제 큰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이 미국의 공장을 이제 제철소를 짓겠다 발표를 했고 거기에 이제 포스코가 같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합작으로 해서 나가는 걸로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할 때까지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왜 그러냐면 현대차가 공장을 짓겠다고 했고 그리고 현대차에 들어가는 물량을 현지에서 커버를 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현재 판매 기반을 또 닦아 나간다. 관세 장벽도 넘어서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사실은 이제 받아들였는데 일본 제철이 이제 USD를 인수한다는 이제 발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상황이 이제 많이 바뀌었죠. USD이 갖고 있는 설비가 노후화돼서 다시 개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이제 그 작업들은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새로 들어가서 제철소를 짓는 거와 인수해가지고 합리화 작업을 통해 설비 합리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준비하는 거와 이 시간이 어디가 더 짧을까요? USD를 일본 제철 인수함으로 인해서 큰 장벽이 하나 생긴 거죠. 결국 제철소 지어지려면 4,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일본 제철이 USD를 설비 합리화를 통해서 정비를 딱 갖췄을 때 비슷한 시기에 시장에서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연 거기서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고민을 갑자기 안게 된 거죠. 심각한 거죠, 사실은. 사실 우리나라 건설도 그렇고 조선 자동차, 기계 우리나라 대부분의 제조업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밑바탕에는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철강 소재가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재 그 여러 가지 자동차, 조선 등의 주력 산업이 탄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철강 생산 기반이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점차 그쪽에서 그쪽에서도 이제 점점 이제 첨단 제품으로 이제 진화해야 되는데 거기에 요구되는 특성에 부합하는 철강제를 국내에서 조달하기가 쉽지 않겠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들이 대부분 다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조달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지금이야 뭐 일부 수입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비용 경쟁 가격이 좀 낮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철강을 생산하지 않는다면은 즉 대체품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입하는 철강 제품이 과연 지금과 같은 가격으로 형성이 될까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없어져서는 절대는 안 되는 그런 안보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철강 산업의 주요 산업이 이제 수요 산업이 자동차, 가전, 조선, 배 들어가는 조선 그리고 이제 건설 이게 이제 메인입니다. 이게. 그런데 철강이 흔들리면 안정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공급이 가장 중심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반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그 개발도상국들이 자국 제철소를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자기는 이제 경제 성장을 하는데 계속 철강을 필요로 하는데 이걸 수입해서 쓰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가격도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원활한 납기나 이런 것들도 뭐 자기가 필요로 이렇게 할 때마다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제약이 있으니까 자국 제철소를 짓고 싶어 하고 갈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저탄소 철강 기술이 철강 분야의 이 핵심 기술이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철강 산업은 흔히 난감축 산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산업에서는 그 산업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저탄소 에너지 또는 무탄소 에너지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기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철강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생산 공정에서 철을 환원하기 위해서 코크스라는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공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강은 그 철을 환원하는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게 수소환원 제철 기술입니다. 수소로 환원을 하는 거죠. 기존까지 C를 사용하던 탄소를 활용하던 기술에서 H라는 수소를 활용해서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기술로 바꿔가는 전환적 기술이 필요하고 전환적 기술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만 바꾸면 되는 문제보다는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철을 만드는 방법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철을 만들기 시작한 수천 년 동안 철을 만들던 방법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철을 만들어야 된다는 도전적인 면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위기와 기회가 둘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가 저탄소에 대한 지향을 보이고 있고 철은 그중에서도 산업에서도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저탄소 분야의 이슈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고 그만큼 중요성이 인정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 시장에서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아직 전 세계의 어떤 기업도 이 저탄소 분야에서 완전한 우위를 갖고 있는 기업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의 위험의 요인도 있어요. 저는 위험의 요인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친환경 분야에서 우위를 가져간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지금 친환경 철강 분야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투자가 좀 부진한, 정부 투자가 특히 부진한 편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친환경 분야 시장이 완전하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만들면 그 시장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철강 분야에서 하나의 흐름 중에 하나가 철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회사들하고 협약을 맺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자동차에 저탄소 철강을 제공해 달라. 그러면
서로 같이 협력해서 저탄소 철강을 통해서 자동차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소재 중에 하나가 철이니까 저탄소로 만든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좋은 흐름인데 그러면 많은 철강 회사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자동차 회사가 거기에 맞는 저탄소 철강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즉 아직까지 돈을 낼 용의는 없고 가져오라고만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저탄소 분야 시장이 충분히 아직 성장하지 못한 상황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탄소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프리미엄이 제공된다든지 저탄소 제품이 우대되는 시장이 되지 않고는 저탄소 제품을 만들면 오히려 가격 경쟁력만 잃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요인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철강 산업이 미관세 폭탄, 유럽의 환경 규제, 중국산 저가 공세에 동시에 직면해 경쟁력 약화와 수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100여섯 명이 국내 철강업계를 지원하는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 특별법안, 즉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국회 철강 포럼을 대표하여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 일명 K-스틸법 제정안 대표 발의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 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 산업이며 우리 경제의 증출을 이루는 기반 산업입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 기계는 물론 미래의 첨단 전략 산업인 수소 에너지, 2차 전지, 우주 항공 분야까지 철강 산업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K-스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 100여 명이 넘는 의원들께서 같이 발의에 참여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굉장히 널리 확산되고 있다라는 인식이고요. 여기에 본다면 수소환원 제철과 같은 친환경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녹색 철강 특구를 준다든지 이런 친환경 지원뿐만 아니라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전통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이 특별법안에 담겨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 무역 서로 중국과의 이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과 대비해서 원센지 규정을 강화한다든지 부정합한 철강제에 대한 판정 기준이라든지 철강제 수입이라든지 유통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망라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사실 국회 차원에서 철강 산업의 부활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철강은 기간 산업입니다. 국가의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이 기간 산업이 흔들리면 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철강이 안 들어가는 산업이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미국도 섹션 232조를 적용하는 이유가 국가안보 위협 사항으로 합니다. 철강에 대해서. 철강 알루미늄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품목이라고 해서 그렇게 관세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너무 그동안 시장을 개방을 해놨어요. 국가가 사실은 보호해줘야 되고 지금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가 사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국가 기간 산업들에 대해서 방어막을 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방어막을 치는 활동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미약해 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고요. 사실 철강은 포항을 지지하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국가 산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이 정말 국가 산업을 이끌어온 이런 큰 기업들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저희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지만 정부나 또 어떤 국가적 지원이 빨리 대책이 마련이 돼서
공장도 빨리 정상화가 되고 또 사람들도 일자리도 빨리 조금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활력을 넣어줄 수 있도록 포스코가 활성이 돼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다른 기업들도 일자리가 늘으니까 저희는 포스코가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거기가 포스코가 잘 되면 상계적으로 다 좀 잘 되더라 여태까지 저희가 경험으로. 근데 저기가 힘들어지면 저희가 피부로 완전 느낄 만큼 소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힘들다 느끼니까 뭐 조금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좋은데 정부 당연히 알아서 지원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폭넓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강은 그냥 언뜻 생각해 보면은 첨단 산업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이 철 잘 만들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첨단 산업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친환경 전환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한동안은 산업정책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70년대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던, 80년대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이 작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흔히 말하는 중화학공업화라든지 이런 성장의 동력을 얻어왔던 것인데 그게 시장 중심의 제도로 넘어가면서 굳이 우리가 산업정책을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인식이 강했죠. 왜냐하면 산업에서도 알아서 잘하니까요. 우리가 그만큼 글로벌화되어 있고 세계 시장에서 기업들이 더 잘 알고 더 잘 경쟁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굳이 많은 개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통적으로 초기에 정부가 개입해서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면 그 이후에는 정부가 많은 개입을 할수록 시장에 왜곡이 일어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학의 통념입니다. 그러면 철강 산업에 지금은 산업 정책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철강 산업의 지금 지원 그리고 정책의 이슈는 산업 정책의 부활이 필요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미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통상 질서가 기존과는 다른 문법으로 바뀌고 있고 친환경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 전체적인 삼중고의 상황에서는 정부가 리딩을 해주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전환적 상황을 기업 혼자만 헤쳐나가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과거에 우리나라 산업이 초기에 육성을 했듯이 새로운 전환의 방향에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미국도 철강 산업을 강하게 지원하고 있고 일본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냉철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만 모든 걸 그냥 기업에만 맡겨두겠다라는 인식은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